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9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유쾌한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주말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2009년부터 4년 반 동안 한국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주말만 되면 예식 하객으로 초대를 너무나 많이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꼭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한두 건씩 예식장에 가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학부모가 돼서 영국에서는 주말마다 아이들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부모들의 사교의 장이 애들의 생일 파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학부모들끼리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뭐 새롭게 친구도 사귀고 하는데, 지난 주말에도 토요일 날은 제 아들의 친구 파티, 그리고 어제 일요일은 우리 딸내미의 친구 파티에 가서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즐거운 주말 보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9월 12일 월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는 플러스 1.19% 올라갔고요. S&P 500이 플러스 1.53,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플러스 2.11%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성장 주식들의 성적표가 괜찮았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주식은 인바이트입니다. 무려 25%나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고요. 지스케일러 21.88%, 지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어닝 결과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닝 결과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반등하는 계기가 마련됐고요. 펠로톤이 13.3% 올라갔습니다. 코인베이스 10.66% 플러스, 그리고 다큐사인이 10.51% 올라갔고요. 발레가 플러스 9.48, 쇼피파이 플러스 8.99, 로블록스 플러스 8.77, 니오 플러스 8.37, 퍼시픽 바이오가 8%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 밖에도 성장주들이요, 대부분 다 5%, 6% 정도는 쉽게 상승하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하루였고요. 자,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4.37% 급등했고요. 테슬라가 플러스 3.60, 엔비디아가 2.84% 올라갔습니다. 넷플릭스 플러스 2.7, 아마존 플러스 2.66,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2.30, 구글이 플러스 2.16, 애플이 1.88% 올라가면서 메가테크 기업들 역시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달러 초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컨텐츠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기사는 그 기사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NBC 프로에서 전하고 있는 기사에 따르면 메가테크 기업들 말고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달러의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매출의 저하를 예상할 수 있을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더럴 리저브 연준이 지금 계속해서 레이트를 올리고 있고요. 거기에 오일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승된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체 글로벌 경제의 둔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현상이 합쳐지면서 결국 달러의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런데 이번 달러 강세 현상은요, 굉장히 좀 극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최고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물론 기업에 따라서 그 영향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특별히 기업들 중에서 상당히 글로벌에서 들어오는 매출의 포션이 큰 기업들이 많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업이 그들의 상품을 일본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일본 옌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닝 결과를 발표할 때는 이 옌 실적이 결국 달러로 환산이 돼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P 500에 속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지금 헤드쿼터, 본사가 미국에 있고요. 그리고 도메스틱, 즉 미국 내에서의 매출이 가장 적은 기업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겠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리스트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1차적으로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나중에 상품을 만들고 나서는 그 제품을 다시 미국에 재판매를 하거든요. 따라서 어디가 마켓인지 측정하는데 약간 모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퀄컴 같은 기업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해외 의존도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 오늘 기사에 나온 퍼센티지는 지난주의 기사와 사뭇 다른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이 퍼센티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자국,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매출보다는 글로벌 경제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훨씬 더 포션이 크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겠죠. 따라서 어닝 결과에 적지 않은 먹구름이 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티커네임이 MPWR이고요.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매출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자, YTD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11.1%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기업이 퀄컴인데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 매출이 4.2%밖에 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반도체라는 특수한 제품의 판매 경로 때문에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 1차 판매를 고려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퀄컴 같은 경우는 YTD로 주가가 29.5%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세 번째로 램 리서치가 6.7%라는 내수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네 번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8.8%가 미국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YTD로 주가는 4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KLA 18.4%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10.6% 주가가 떨어졌죠. 테라다인도 47.3%나 주가가 폭락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10.6%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부킹홀딩즈는 호텔이라든지 항공 예약을 해주는 그런 웹사이트죠. 따라서 미국 외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굉장히 많겠죠. 13.1%라는 매출만 지금 미국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주가 역시 20.6%나 떨어졌습니다. 자,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요. 미국 내 내수에 기대는 매출의 의존도는 13.8%밖에 되지 않는데 올해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3.9%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 YTD로 주가가 플러스를 보이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온세미컨덕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도 보이죠? 16.2%, 그리고 인텔이 17.9%, 뉴먼트는 18.7%, 브로드컴 19.3%,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요. 알버말이 보입니다. 22%라는 미국 내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닝 결과에 조금 맞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따라서 달러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어닝의 감소가 예상이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뉴스고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 하나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테슬라가 설립을 할 예정에 있다. 자, 뭐를 만드냐면요. 리튬 파이널이니까 리튬을 정제하는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위치는 텍사스의 걸프 코스트 해변가에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리튬 공장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배터리를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리튬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파일이 됐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 애플리케이션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공장을 설립할 테니까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고요. 자, 이 신청서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잠재적으로 배터리 등급의 리튬, 수산화 리튬을 정제하는 그런 공장을 설립하게 될 거고 이 공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리튬 원자재를 가져다가 배터리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공장을 만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정보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다른 곳이 아니라 텍사스에 이런 공장을 만들게 된 결정, 그 이유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로컬 프로퍼티 텍스, 지방 정부에서 텍스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텍스 감면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텍사스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 신청권이 승인이 된다면요. 건설 같은 경우는 2022년 4분기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로 몇 달 안에 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업적인 생산, 그래서 판매는 2024년 말 정도에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요. 테슬라는 리튬을 직접 생산해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의 계획이 잘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최초로 리튬 정제 기술을 갖는 그런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배터리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정보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바로 리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테슬라가 리튬 정제 공장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리튬을 보급하면서 배터리를 만들 가능성이 생겨지면요. 배터리 가격을 상당히 큰 폭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차량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테슬라의 경쟁력은 굉장히 큰 폭으로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존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만한 그런 기사고요. 아마존이 인수를 한다. 웨어하우스 머시너리. 웨어하우스는 우리가 보통 물류센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류센터에 사용되는 기계 그리고 로보틱을 만드는 회사인 클루스터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보틱스 오퍼레이션. 지금 현재도 아마존의 물류센터는 상당 부분 로봇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비용 효율적인 웨어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자이언트 기업인 아마존이 이번에 인수를 한다. 벨기에에 있는 기업인 클루스터만을 인수를 하는데요.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면 디자인도 하고 생산도 해놓는 기업이다. 그래서 메카트로닉스 솔루션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메카트로닉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그런 신조어입니다. 메카닉스라는 것은 기계공학이고요. 일렉트로닉스라는 것은 전자공학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자동차도 그렇고 항공기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요. 보통 기계공학 그리고 전자공학이 뭐 함께 융합이 돼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보통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도로 위를 달리는 로봇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시대에서 이제 물류센터도 로봇가 운영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일조를 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얼마나 금액을 주고 샀는지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클루스터만의 테크놀로지를 2019년부터 계속해서 이용을 이미 해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던 기업을 아예 인수를 해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클루스터만에서 판매하고 있는 로보틱을 활용을 해서 물류센터에서 무거운 것을 쌓아 올리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데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물류센터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아마존이 자랑하는 물류센터의 보통 모습이죠. 보시는 것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로봇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진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200명 정도 되는 클루스터만의 직원들이 아마존 글로벌 로보틱스라는 비즈니스 유닛에 참여를 하게 된다. 조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루스터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 흡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의 글로벌 로보틱스라는 비즈니스 유닛은 지금 1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키바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그때 인수합병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라고 합니다. 그때 775밀리언이라는 금액을 주고 인수한 웨어하우스 로봇 기업이 키바 시스템즈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존은 물류센터에 로봇가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가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을 이용해 보신 분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이커머스 기업에 비해서 아마존의 강점이 뭐냐면요. 물건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물건을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그런 유리한 하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찾을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아마존에 가면 항상 살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이점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물류센터겠죠. 너무나 커다란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저장하고 유지하는데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런 비용을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아마존이 지금 현재도 효율적으로 비용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웨어하우스의 운영을 완전히 로보틱으로 바꿔버린다면,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비용 효율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존이라는 이커머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향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애플이 개최한 아이폰 14 행사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를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자막 영상으로 공유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기능 그리고 신제품이 출시가 됐죠. 자,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요, 바로 하루 만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지금 아이폰과 함께 일하게 됐다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one day after니까 하루가 지나고 나서죠. 그래서 애플이 출시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하고 나서, 자, 가장 최근에 아이코닉한 아이폰, 따라서 아이폰 14의 출시를 이벤트를 통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죠. 자, 스페이스X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타링크를 보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이죠. 자, 이 스페이스X가 애플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 내용은 뭐냐면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새틀라이트 서비스를 아이폰에 제공할 것이다. 자,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자랑하고 있는 새틀라이트 컨스텔레이션. 자, 컨스텔레이션은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스타링크는요, 지금까지 3,000개가 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버리지가 좀 촘촘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겠죠. 따라서 스페이스X가 자랑하는 스타링크의 위성 서비스를 아이폰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폰 14 그 이벤트에 애플이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요, 이머전시 서비스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머전시 서비스는 긴급 상황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셀룰러도 터지지 않고, 그래서 4G라든지 5G, 6G가 터지지 않고요, 와이파이 커넥션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새틀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요, 글로벌 스토어라는 기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파트너가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스토어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스타링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폰에 그러한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글로벌 스토어의 주가는 폭락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스타링크를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는요, 아직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커다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미전 포트폴리오를 공개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핀테크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이커머스 기업은 경제적 해자가 너무나 약하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하나의 투자 리스크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CNBC 프로의 기사를 보시면 이러한 저의 우려가 조금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JP 모간이 등장을 하는데요, 미국의 최대 규모를 가진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JP 모간이 이번에 인수를 한다. 페이먼트 스타트업 기업인 레노바이트를 인수하는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막아내기 위해서 레노바이트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됐다. 자,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의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스트라이프라는 결제 기업, 그리고 블록이 등장을 합니다. 자, JP 모간은요, 최근 들어서 뭐 가끔씩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볼 때는 레노바이트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너무나 중요해서 아예 사버릴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JP 모간의 이그제큐티브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인수건은요, 최근 들어서 핀테크 딜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냈다. JP 모간의 CEO가 제이미 디몬인데요. 자, 이분이 최근 들어서 핀테크를 많이 인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신 인수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로 핀테크를 많이 사고 있냐면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5개의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한 것이 JP 모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 투자자가 핀테크에 갖고 있는 투자의 논리가 조금 훼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핀테크에 투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대감은 뭐냐면, 이미 커다란 생태계를 만들어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페이팔이라든지 스퀘어 같은 기업들이 커다란 생태계를 이미 구성을 하고요, 은행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투자의 논리를 우리가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JP 모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미국의 거대한 은행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을 이용을 해서 핀테크 기업들을 아예 사버리고요. 그러면서 사용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고객층과 머징을 하면서 이들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핀테크 투자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논리가 조금은 약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핀테크 기업과 기존의 은행권과의 그런 하나의 알력이라 그럴까요? 이 경쟁 구조는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리는 오미주에서도 미니 월가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들어볼 목소리는요, UBS, 스위스뱅크의 목소리고요. 자, 테크 주식 중에 ABC에 투자를 해라. 왜냐면 인플렉션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인플렉션 포인트는 뭐냐면요, 갑자기 각도가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것이 ABC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과연 테크놀로지 중에 ABC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종목이 속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BS가 이야기하기를 ABC, 즉 A는 AI, 인공지능이고요. B는 빅데이터입니다. 자, C는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이렇게 세 가지가 앞으로 변곡점에 서 있다. 따라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지금부터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내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이 기술력을, 테크놀로지를 도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ABC 테크놀로지 기업들은요, 수요가 굉장히 좀 언더핀돼 있다. 언더핀은 밑에서 고정을 하는 거잖아요, 핀으로. 따라서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잘 서포트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서포트가 돼 있냐면 굉장히 강력한 구조적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트렌드는 오토메이션,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사이버 시큐리티의 추세가 지금 시대적인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 세 가지 분야를 합쳐서 매출을 계산해 보면 성장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2020년에는 이 시장, 세 가지를 합친 시장의 규모가 386빌리언 정도였는데요. 2025년이 되면 625빌리언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년 10% 정도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전반적인 테크 섹터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왜냐면 전반적인 넓은 의미의 테크 섹터는요, 앞으로 하이 싱글 디짓이니까 한 자릿수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지금 ABC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매년 두 자리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한 거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통 테크 기업과 혁신 기업들을 합쳐서 다양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혁신 기업들은 당연히 아까 얘기한 A, B, C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죠. 자, 하지만 우리는 지금 줄이고 있다. 혁신 기업들에 투자하는 비중을 10%까지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통 테크 기업들의 90%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가까운 미래를 봐서는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좀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 혁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레이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혁신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서 UBS에서 추천하고 있는 혁신 기업들, ABC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추천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포티넷, 세 번째 팔로 알토, 서비스나우, 스플렁크,
워크데이, G스케일러 이렇게 7가지의 기업을 대표적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전통적인 테크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AMD, 두 번째 알파벳,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보이고요. ASML, 브로드컴,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도 보이고요. 시스코, 델, 가트너, HP, 인텔, 램 리서치,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라클, 그리고 타이완 세미컨덕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러한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메가테크 기업들, 거기에다가 혁신 기업들을 골고루 분산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꿈꾸면서 투자하는 하나의 방식이 UBS에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연휴의 마지막 날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화요일 날 조금 더 알찬 내용 많이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